우리 이민 가면 네가 무슨 수로 찾겠니? 포기하고 열심히 살아라. 네 돈은 우리가 잘 써줄게. 고마워, 언니. 3년을 이역만리해서 남편 하나 믿고 버틴 아내에게 남편의 여자가 남긴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집도 통장도 심지어 제 이름까지 훔쳐 달아난 두 사람은 그렇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눈물 대신 딱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 애원하던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습니다. 과연 저는 그 하룻밤 사이에 무슨 준비를 해두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오늘 하루 큰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자동문이 열리던 순간 저는 캐리어 2개를 밀며 제일 먼저 휴대전화부터 꺼냈습니다. 40살 3년 만에 귀국이었습니다. 미국 파견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내내 남편 얼굴만 떠올렸어요. 공항 게이트 앞에서 꽃 한 송이 들고 서 있을 사람, 아니 꽃은 못 사도 손이라도 흔들며 웃어줄 사람. 3년 전 저를 배웅하며 눈시울을 붉히던 그 표정 그대로일 거라 믿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어요.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연착돼서 서운했나? 일이 바빠서 못 나왔나? 저는 애써 마음을 다독이며 다시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신호음조차 없이 기계처럼 무미건조한 안내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고객님께서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손끝이 살짝 굳었습니다. 잘못 눌렀나 싶어 통화 목록에서 남편 이름을 찾아 다시 눌렀어요. 같은 안내음. 다시 또 같은 안내음. 저는 입국장 한복판에 우두커니 서서 사람들이 저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도 모른 채 화면만 들여다봤습니다. 없는 번호라니. 15년 넘게 저장돼 있던 번호가. 메신저를 열었습니다. 남편 프로필이 사라져 있었어요. 이름도 사진도 없이 회색 실루엣만 덩그러니 마지막 접속 기록도 뜨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가슴 밑바닥에서 서늘한 것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폰을 바꿨겠지, 계정을 새로 팠겠지. 3년이나 떨어져 있었으니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님께 신혼집 주소를 부르는데 3년 만이라 그런지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신혼살림을 들이던 날 남편이 무거운 세탁기를 낑낑대며 옮기다 허리를 삐끗해 둘이 마주보고 웃던 골목. 저는 그 골목을 지나며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집에 가면 다 있겠지. 남편도 우리 살림도 3년 전 그대로. 아파트 현관 앞에 섰습니다. 1204호. 도어록 앞에서 저는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결혼기념일 4자리. 삐빅하고 붉은 불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또 붉은 불. 손가락이 틀렸나 싶어 천천히 한 자리씩 힘주어 눌렀는데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겁니다. 현관문 옆 명패가 바뀌어 있었어요. 박성우가 아니라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낯선 이름 석자. 저는 명패를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스티커도 아니고 아예 새로 붙인 문패였어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혹시 이 집 사람들 언제 바뀌었어요? 마침 옆집 문이 열리며 나오던 아주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캐리어를 붙든 제 손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을 겁니다. 여기 1204호 박성호 씨 집 아니에요? 제가 이 집 안 사람이에요. 제 집인데 문이 안 열려요.
아주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성호요? 아유, 여기 몇 달 전에 새로 이사 왔어요. 젊은 부부가 들어왔던데요. 예전에 살던 사람은 벌써 나갔죠. 두어 달은 된 것 같은데. 이사요? 누구 마음대로요? 그건 나도 모르죠. 관리사무소 가서 물어봐요. 여기서 붙잡고 물어봐야 내가 뭘 알겠어요. 저는 캐리어를 끌고 1층 관리사무소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이미 핏기가 가셔 있었어요. 관리사무소 직원은 제 신분증을 확인하고 컴퓨터를 한참 두드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1204호 말씀하시는 거죠? 이 집 2달 전에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매매 처리됐고요. 지금은 새 주인분이 살고 계세요. 매매요? 그 집을 누가 팔았는데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제 허락 없이 그게 어떻게 팔려요? 서류상으로는 명의자분이 처분하신 걸로 나옵니다. 금매로 나왔고요. 시세보다 좀 낮아서 거래가 빨랐다고 들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유리창 너머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밝은 빛 속에서 저는 온몸의 피가 발끝으로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우리 집을 팔았다. 남편이. 제가 미국에서 밤낮 없이 일하는 동안 우리 신혼집이 헐값에 넘어갔다. 2달 전에 그 자리에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원이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볼 때쯤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은행 어플을 열었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지문 인식이 몇 번이나 실패했습니다. 파견 나가기 전 남편에게 관리를 맡겨둔 공동계좌, 그리고 제 이름으로 꼬박꼬박 부어온 급여 적금. 화면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공동계좌 잔고 0원. 급여 적금 해지. 3년 동안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넣은 돈이 바닥까지 긁어낸 듯 붉은 숫자만 남기고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출금 내역을 확인했어요. 불과 일주일 전, 제가 아직 미국에 있을 때 누군가 마지막 한 푼까지 인출해 갔던 겁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세요. 잠깐 앉으실래요? 직원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손을 저으며 관리사무소를 나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근처 카페에 겨우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캐리어 2개를 발치에 세워두고 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시켜놓고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웃으며 통화하는 사람, 아이 손을 잡은 엄마, 퇴근길에 장을 봐 가는 부부. 다들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는데 저만 방금 세상 밖으로 튕겨 나온 것 같았습니다.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아 있었어요. 잘 다니던 회사를 나와 버린 일이 잘못되면서 우리 부부 통장은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쳤지요. 밤마다 남편은 낡은 영업 장부를 끌어안고 거실 소파에서 울었습니다. 다시 보험 영업으로라도 일어서 보겠다며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그 굽은 등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미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회사에서 미국 파견자를 뽑는다는 공고가 났을 때 국내 급여의 2배에 달하는 파견 수당을 보고 손을 들었어요. 기혼 여성이 3년씩이나 해외로 나가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지만 저는 이 돈이면 빚을 갚고 우리 가정을 다시 세울 종잣돈이 되겠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제 커리어에도 큰 발판이 될 기회였지요. 하지만 저를 그 먼 곳까지 끌고 간 진짜 이유는 언제나 우리 둘의 미래였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저는 남편에게 제 월급 통장과 신용카드, 집 관리 권한까지 전부 맡겼습니다. 자기 기죽지 마. 다시 일어나면 돼. 초기 영업비 필요하면 이 카드 써.
내가 저쪽에서 버는 돈도 다 보낼게. 우리 둘이 다시 시작하자. 나 자기 믿고 가는 거야.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자기가 꼭 갚겠다고. 저는 그 말을 3년 내내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화상 통화가 잘 안 돼도, 목소리가 대면대면해도 그이가 영업 뛰느라 바쁜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돌이켜보면 이상한 신호는 있었습니다. 귀국 며칠 전부터 연락이 뜸해졌지요. 카톡을 보내도 하루 뒤에나 짧게 답이 왔고 통화는 자꾸 미뤄졌어요. 저는 서프라이즈로 갑자기 들어가면 좋아하겠지 하며 오히려 도착 날짜를 정확히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는 도망칠 시간을 벌어준 셈이었던 겁니다. 차가 다 식었습니다. 저는 발치의 캐리어를 열어 서류 사본처를 꺼냈어요. 파견 전 만일을 대비해 남편에게 넘긴 서류들을 복사해둔 파일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던 제 손이 어느 페이지에서 멈췄어요. 위임장, 그리고 인감 관련 서류. 제가 분명히 집 관리에 필요하면 쓰라며 건넸던 종이들. 저는 그 서류의 날짜와 내용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이 위임장이면, 이 인감이면 집을 팔 수도 있었겠구나. 계좌를 정리할 수도 있었겠구나. 제 명의로, 제 권한으로.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저는 크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울음보다 먼저 머릿속이 차갑게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울어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무엇이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하나씩 확인하는 것뿐이었지요. 그날 밤 저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갈 곳이 거기밖에 없었어요.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무슨 일이냐며 놀랐지만 저는 차마 다 말하지 못하고 그저 잠깐 신세 지겠다고만 했습니다. 좁은 방에 캐리어를 부려놓고 저는 불을 끈 채 휴대전화 화면만 밝혔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제게 보낸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2달쯤 전 요즘 영업 잘 돼. 괜한 걱정하지 말고 당신 일이나 잘해. 나도 내 살 길 찾고 있으니까. 라며 보내온 식당 사진. 그때는 무심코 넘겼는데 저는 그 사진을 손가락으로 확대해 봤습니다. 최고급 오마카세 식당. 하얀 대리석 테이블 위에 와인잔 2개가 부딪히고 있었어요. 남편의 손, 그리고 맞은편에서 잔을 든 낯선 여자의 손. 손목에는 값비싼 시계가, 옆자리에는 반짝이는 명품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손톱, 그 반지, 그 가방을 저는 오래도록 들여다봤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는데도 손끝은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저는 서랍을 뒤져 형광펜을 하나 꺼냈습니다. 그리고 서류철을 다시 펼쳐 위임장에 적힌 날짜와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한 집 매매 시점에 노란 밑줄을 그었어요. 오마카세 사진과 함께 클리어 파일에 한 장씩 끼워 넣으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언제부터였어? 대체 어디서부터 나를 속인 거야? 3년간 이역만리에서 지켜온 믿음이라는 둑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콸콸 쏟아지는 게 아니라 발밑에서부터 조용히 젖어드는 물처럼. 저는 그 물이 발목까지 차오르는 걸 느끼면서도 이상하리만치 울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희미하게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을 꼬박 새운 겁니다. 저는 클리어 파일을 덮고 무릎을 끌어안은 채 그 푸르스름한 빛을 바라봤어요. 슬픔은 나중에 실컷 울면 되는 거였습니다.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었어요. 무엇이 사라졌는지, 누가 가져갔는지, 어떤 종이와 어떤 숫자가 그 증거로 남아있는지, 흐트러진 감정 대신 사실관계부터 하나씩 되짚기로
저는 그 새벽에 마음먹었습니다. 돌아온 집은 없었고 통장은 텅 비어 있었으며 남편은 어떤 여자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제 이름과 제 머리와 제 두 손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거면 충분하다고 그 새벽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복직 첫날이었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온 사무실은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후배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 부장님은 역시 권미라 씨가 와야 사무실이 딱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네며 어깨를 두드려 주셨지요. 저는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밤새 무너진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아침에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표정을 연습하고 나온 참이었어요. 책상에 앉자마자 저는 컴퓨터를 켜는 대신 휴대전화부터 꺼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밥을 먹으러 가지 않았어요. 후배가 선배, 식사 안 하세요? 얼굴도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하고 물었지만 저는 처리할 게 좀 있다며 손을 저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빠져나가 텅 빈 사무실에서 저는 은행 어플을 열고 지난 3년간의 계좌 출금 내역을 처음부터 하나씩 훑기 시작했지요. 파견 초기까지는 정상이었습니다. 관리비, 보험료, 마트 결제, 남편이 영업비로 쓴 듯한 자잘한 지출들. 저는 이 정도야 당연히 쓸 수 있는 돈이라 여겼어요. 그런데 손가락으로 화면을 밀어내려가던 어느 시점부터 숫자의 결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체 모를 식당 이름이 등장했어요. 한 끼에 수십만 원. 처음엔 한 달에 한두 번이던 게 점점 주말마다 찍혔습니다. 고급 백화점, 명품 편집쇼, 이름도 낯선 호텔 라운지. 수백만 원이 일시불로 빠져나간 내역이 붉은 마이너스로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스크롤을 멈추고 그 숫자들을 오래도록 노려봤습니다. 이게 다 어디로 간 돈인가? 누구와 먹고 누구에게 사준 물건인가? 그러다 문득 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파견 1년쯤 됐을 무렵이었어요. 남편이 화상 통화 중에 다급하게 부탁을 했었지요. 자기 미안한데 신분증 사본이랑 공인인증서 정보 좀 보내줘. 세금 공제받을 게 있는데 당신 명의로 해야 된대. 집 관리비도 다시 걸어야 하고 이런 것까지 내가 일일이 말해야 하니까 나도 힘들어.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신분증 앞뒷면을 찍어 보냈습니다. 인증서 정보까지 순순히 넘겼어요. 먼 타국에서 집안일을 대신 처리해주는 남편이 오히려 고마웠으니까요. 그이가 귀찮게 해서 미안해. 그래도 집안일은 내가 다 맡고 있잖아. 고할 때 저는 무슨 소리야. 자기가 더 고생이지. 나 없는데 혼자 다 챙기느라 힘들겠다. 하고 웃기까지 했습니다. 그 웃음이 지금 와서 이렇게 목에 걸릴 줄은 몰랐어요. 내역을 캡처하고 폴더에 정리하고 있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친정 동네 번호였어요. 불길한 예감에 저는 얼른 받았습니다. 미라야, 큰일 났어. 내 엄마가 허리를 아예 못 펴. 지금 응급실로 실려가셨어. 이웃 아주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터졌다고,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부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반차를 낸 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가는 내내 남편의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렸어요. 그의 소식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요. 대부분 번호가 바뀌었거나 받지 않았지만 예전에 남편과 같은 회사를 다녔다는 옛 동료 한 분이 겨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성우 형이요? 형 회사 그만둔 지 꽤 됐어요. 이민 준비한다고 사직서 냈는데요. 형수님, 정말 못 들으셨어요? 이민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못 들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뭔가 말을 고르는 눈치였어요.
저기 제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형이 요즘 젊은 여자분이랑 계속 같이 다녔어요. 회사 근처에서도 몇 번 봤고요. 사람들한테는 돈 문제는 다 정리했다. 이제 뜨기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저는 당연히 형수님도 아시는 줄 알았습니다. 택시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돈 문제를 다 정리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 집을 팔고 제 통장을 비운 게 바로 그 정리였던 겁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니 엄마는 침대에 누워 신음하고 계셨어요. 진통제를 맞고도 얼굴을 찡그리며 아이고, 허리야 숨만 쉬어도 아프다를 연발하셨지요. 저를 보자마자 엄마는 아픈 와중에도 제 걱정부터 하셨습니다. 미라야, 왔냐? 나는 괜찮다. 너 회사는 어쩌고 왔어? 서방은? 성우는 왜 같이 안 왔냐? 저는 차마 대답을 못하고 엄마 손만 꼭 잡았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수십 년을 좌판 놓고 장사하신 손이었어요. 마디마디 굵어지고 손톱은 갈라진 평생 쉬어본 적 없는 손. 저는 그 손을 문지르며 겨우 회사에서 바로 온 거야. 엄마는 그런 걱정하지 마. 지금은 엄마 몸부터 봐야지.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입원 수속을 밟으러 수납창구로 갔어요. 직원이 검사비와 입원 보증금을 안내해 주기에 저는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직원이 곤란한 얼굴로 카드를 다시 돌려주더군요. 고객님, 죄송합니다. 이 카드 승인이 안 됩니다. 한도 초과로 뜨네요. 네, 한도 초과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혹시 다른 카드 있으세요? 지금 이 카드로는 결제가 어렵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년 전 남편에게 맡긴 카드였어요. 제 이름으로 발급된 신용카드가 누군가 한도 끝까지 긁어놓아서 정작 저는 엄마 병원비 한 푼 결제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뒤통수를 3개 얻어맞은 것처럼 귀가 멍했어요. 수납 창구 앞에서 저는 카드를 든 채 뒤에 줄 선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결국 회사 후배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돈을 빌렸어요. 계좌로 병원비를 받아 겨우 수납을 마치고 저는 엄마가 옮겨진 입원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6명이 함께 쓰는 병실 구석, 엄마 침대 옆 보호자용간이 의자에 저는 쪼그려 앉았어요. 링거 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엄마는 진통제에 취해 얕은 잠에 드셨어요. 잠결에도 아이고 하고 앓는 소리를 내실 때마다 저는 이불을 여며드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문득 3년 전 결혼할 때가 떠올랐어요. 신혼집 전세를 구하는데 돈이 모자랐지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통장을 하나 내미셨습니다. 시장에서 30년 넘게 한 푼, 2푼 모은 돈이었어요. 이거 큰 돈은 아니다. 그래도 보탰어라. 우리 딸 번듯한 집에서 살아야지. 사위한테도 기죽지 말고 사랑받고 살아야 한다. 그때 엄마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사위한테 무시당하지 말라고, 기죽지 말라고. 그 돈이 우리 신혼집 전세금의 절반이 됐어요. 저는 그 돈을 받으며 엄마 앞에서 꼭 갚겠다고 다짐했었지요. 그런데 지금 그 전세금은 어디로 갔을까? 집이 팔렸으니 전세 보증금이든 매매 대금이든 어디론가 흘러갔을 텐데. 저는 병실 구석에서 다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엄마의 앓는 소리를 배경음 삼아 남편의 옛 SNS를 하나하나 뒤졌어요. 이미 계정은 없어졌지만 파견 중에 제가 무심코 캡처해둔 화면들이 사진첩에 남아 있었거든요. 오마카세 사진. 저는 그 사진의 촬영 날짜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은행 어플로 넘어가
제 카드로 결제된 고액 영수증 내역과 하나씩 대조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마카세 사진이 찍힌 날짜와 제 카드에서 60만 원이 넘는 식당 결제가 빠져나간 날짜가 정확히 겹쳤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저는 다른 사진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가 든 명품 가방. 확대해서 브랜드와 모델을 확인하고 다시 카드 내역으로 넘어갔지요. 몇 달 전 유명 백화점에서 수백만 원이 일시불로 빠져나간 결제가 있었습니다. 가방 하나 값으로 딱 맞는 금액이었어요. 제 돈으로 먹은 밥, 제 돈으로 산 가방, 제가 미국에서 새벽까지 야근하며 번 돈으로 그 두 사람은 와인잔을 부딪히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가 시장 바닥에서 허리 굽혀 벌어보태준 전세금이 어쩌면 그 명품 가방 손잡이에 매달려 있는지도 몰랐어요. 바로 그때 엄마가 잠결에 크게 앓으셨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나 좀 일으켜 다오하는 거친 숨소리가 병실 정적을 갈랐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엄마의 굽은 등을 바라봤습니다. 이불 밖으로 드러난 그 등이 평생 무거운 짐을 이고 진 세월만큼 둥글게 휘어 있었지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딱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눈물이 아니었어요. 눈물은 이미 첫날 밤에 다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대신 손끝에서 발끝까지 차갑게 굳어가는 감각.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데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저는 병실을 나와 복도 벤치에 앉았어요. 그리고 휴대전화에 남편 옛 SNS 사진을 전부 캡처했습니다. 한 장도 빠짐없이요. 클라우드에 백업하고 날짜 대조라는 이름으로 새 폴더를 만들어 통장 내역과 나란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그날 그 사진은 어디서 찍혔는지,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어요. 한참 화면을 들여다보는데 복도 유리창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창백하지만 이상하게 차분한 얼굴. 저는 그 얼굴을 잠시 바라봤어요. 3년 전 공항에서 남편을 배웅하며 눈물 찢던 여자는 거기 없었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가 보호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으세요? 하고 물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괜찮았어요. 슬퍼할 시간조차 아까웠으니까요. 울고 주저앉아 있기엔 저 두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돈으로 어딘가에서 즐거워하고 있을 테니까요. 병실로 돌아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오마카세 사진을 다시 열었습니다. 와인잔 너머로 흐릿하게 잡힌 남편의 옆얼굴. 웃고 있었어요. 3년간 저를 향해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던 세상 근심 하나 없는 그런 웃음을요. 저는 화면 속 남편의 얼굴을 오래도록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화면을 껐어요. 실컷 웃어도 웃을 수 있을 때 많이 웃어. 이제 그 웃음 내가 멈춰줄 테니까. 혼잣말이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는 제 걸음은 응급실로 달려올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무너진 사람의 걸음이 아니라 이제 막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사람의 걸음이었지요. 며칠 뒤였습니다. 퇴근길에 친정에 들렀다가 저는 우편함에 두툼한 우편물이 꽂혀 있는 걸 봤어요. 통신사 로고가 찍힌 봉투였습니다. 친정 주소로 온 제 앞으로의 우편물. 이상했지요. 저는 이 통신사에 가입한 적이 없었거든요. 봉투를 뜯는 손끝에 벌써 서늘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상세 청구서였어요. 최신형 스마트폰 단말기 할부금, 무제한 요금제, 그리고 소액결제 내역까지 한 달에 수십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명의자란에는 또렷하게 제 이름 석자, 권미라. 청구서 맨 아래 결제 계좌를 확인하니
제 급여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파견 중 내내 제가 미국에서 이 통신사 이름조차 모르고 살던 그 시간에요. 봉투를 든 채 저는 현관 앞에 우두커니 섰습니다. 안방에서는 허리 보호대를 찬 엄마가 밀어왔냐? 밥은 먹었고? 하고 부르셨어요. 저는 응, 엄마. 나왔어. 걱정 말고 누워있어. 하고 대답하면서도 눈은 청구서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빼돌린 것과는 또 다른 문제였어요. 제 이름으로 제가 모르는 휴대전화가 개통돼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오전 저는 반차를 냈습니다. 청구서에 적힌 대리점 주소를 찾아 곧장 갔어요.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직원에게 청구서를 내밀고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이 번호 제 이름으로 개통돼 있네요. 그런데 저는 한 적 없어요. 가입 신청서 원본이랑 단말기 받아간 사람 서명, 지금 바로 확인해 주세요. 직원이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군요. 본인 확인만 되면 바로 조회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하기에 저는 신분증을 내밀고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서류철을 들고 왔어요. 가입 신청서 사본을 제 앞에 펼쳐놓는데 순간 저는 헛웃음이 났습니다. 서류에는 제 신분증 사본이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신청인 서명란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씨체가 제 것이 아니었어요. 제 필체를 흉내낸 어설프고 조잡한 가짜 서명. 회계 방향도 받침의 모양도 저와는 딴판이었지요. 누군가 제 신분증을 보면서 대충 따라 그린 게 분명했습니다. 이거 제 서명 아니에요. 제 글씨 이렇게 안 써요. 여기 보세요. 지금 제가 쓰는 서명이랑 나란히 놓고 보면 바로 티나잖아요. 직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종이에 제 서명을 몇 번 적어 보였어요. 나란히 놓고 보니 누가 봐도 다른 글씨였습니다. 직원이 당황하며 개통 당시 기록을 찾아봤어요. 저기 몇 달 전에 남자분이 오셨네요. 대리인이라고 하셨고요. 젊은 여자분이랑 같이 오셨는데 여동생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위임장 가져오셔서 최신형 폰 개통에 가셨고요. 여동생이요? 그 사람 여동생 없어요. 외아들이에요. 저는 속으로 헛웃음을 삼켰습니다. 남편에게 여동생은 없었어요. 그이는 외아들이었지요. 젊은 여동생이라는 여자가 누구인지 저는 짐작이 갔습니다. 직원에게 그 여자의 인상차기를 물었어요. 30대 초반, 키가 크고 마른 편, 머리는 길고 밝게 염색했다고. 저는 수첩을 꺼내 직원이 말하는 대로 또박또박 받아 적었습니다. 이 번호 아직 쓰고 있죠? 요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 맞죠? 네, 아직 사용 중입니다. 통화도 있고 데이터 사용 기록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오히려 마음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남편 본인 번호는 이미 끊겨서 흔적조차 사라졌어요. 하지만 제 이름으로 도용해 개통한 이 회선만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요금이 제 통장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살아있는 단서. 이 폰을 쓰는 사람이 어디 있든 이 번호는 저를 그 사람에게 데려다 줄 실마리였어요. 저는 가입 신청서 사본과 청구서를 발급받아 서류 봉투에 담았습니다. 대리점을 나오며 문득 이 조각들을 하나로 깨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흩어진 채로는 그냥 억울한 이야기일 뿐이지만 시간 순으로 나란히 놓으면 그건 이야기가 아니라 증거가 되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곧장 엑셀을 열었습니다. 파견 기간 3년치 통장 거래 내역, 카드 결제일과 결제처, 집 매매 시점, 그리고 파견 중에 남편이 제게 화상통화나 메시지로 보고했던 일정들, 캘린더에 메모해 둔 것,
메신저에 남아있는 대화. 흩어져 있던 걸 전부 끌어모아 하나의 거대한 표에 채워넣기 시작했어요. 날짜를 세로 축에 놓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가로로 펼쳤습니다. 남편이 이번 주말엔 집 정리 좀 해야 해. 당신은 신경 쓰지 마. 했던 날. 그날 통장 내역을 찾아봤어요. 서울 외곽의 어느 펜션에서 결제가 찍혀 있었습니다. 회사 워크숍 간다.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덧날엔 강원도 어느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이 있었어요. 빈칸이 하나씩 채워질수록 흐릿하던 그림이 선명해졌습니다. 집 관리하느라 정신없어라던 시기마다 어김없이 외곽 펜션과 호화 레스토랑 결제가 반복됐어요. 특히 주말이 문제였습니다. 금요일 저녁 특정 지역 카페에서 시작해 토요일 낮 고급 식당, 저녁엔 또 다른 펜션. 두 사람이 어디서 만나고 어디로 향했는지 결제 내역만으로 동선이 그대로 그려졌지요. 저는 표를 인쇄해서 책상에 펼쳐놓고 형광펜으로 색을 칠했습니다. 데이트로 의심되는 지출은 붉은색, 명품 결제는 노란색, 이상한 현금 인출은 파란색. 화면이 종이가 온통 붉게 물들어갔어요. 그 붉은 칸들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제가 이역만리에서 남편을 믿고 아끼며 보낸 3년의 세월이 얼마나 철저히 농락당했는지가 숫자로 증명됐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럴수록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이 차분해졌지요. 저는 청구서 원본, 가입 신청서 사본, 그리고 엑셀 출력물을 두꺼운 서류 봉투에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순서대로 날짜별로. 나중에 누군가에게 이걸 내밀 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요. 그러다 문득 대리점 직원이 말한 젊은 여동생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저는 인터넷 검색창에 남편이 다니던 보험사 지점 이름을 쳤습니다. 조직도가 뜨더군요. 설계사들의 사진과 이름이 나란히 실린 페이지였어요. 저는 화면을 천천히 내리며 대리점 직원이 말한 인상착의와 맞는 여자를 찾았습니다. 한 명이 눈에 들어왔어요. 30대 초반 마르고 키 큰 여자. 밝게 염색한 긴 머리. 이름은 이수정, 나이는 33. 프로필 사진 속 그 여자는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마카세 사진을 나란히 띄워봤어요. 사진 속 명품 가방을 든 손, 손목에 시계. 각도는 달랐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이구나. 모니터에 두 화면을 나란히 띄워놓고 저는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왼쪽엔 남편이 제게 보낸 거짓 보고 일정표, 오른쪽엔 이수정의 웃는 얼굴. 두 사람이 제 돈으로 그려낸 3년간의 동선이 이제 제 눈앞에서 하나의 지도가 되어 있었어요. 제 눈빛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옆자리 후배가 지나가다 저를 흘끔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지나가더군요. 나중에 들으니 선배, 그때 표정 진짜 무서웠어요. 말 걸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고하더라고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슬픔이 다 빠져나간 자리에 벼려진 칼 같은 무언가만 남아있었을 테니까요.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서류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파견 전 남편에게 넘겼던 인감 관련 서류의 사본, 그리고 아직 제 손에 남아있는 금융 서류들. 이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쓰일지 그때는 아직 정확히 그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만은 분명했어요. 이 종이들이 두 사람의 목을 조를 밧줄이 되리라는 것. 서류를 가방에 챙겨 넣으며 저는 반격의 첫 단추를 채우는 기분이었습니다. 무작정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순서대로. 마치 오래 미뤄둔 숙제를 시작하는 사람처럼 담담하게요. 퇴근 무렵 창밖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은 잿빛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저는 서류 봉투를 가슴에 안고 그 하늘을 잠시 올려다봤습니다. 집을 팔아 챙기고 통장을 비우고 제 이름까지 훔쳐 폰을 만들어 쓰면서 두 사람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미국에 있는 여자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 알아도 뭘 어쩌겠어. 멀리 있으니 못 찾을 거라고, 찾아도 손 쓸 방법이 없을 거라고. 저는 그 안일함이 두 사람의 가장 큰 실수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돌아왔고 모든 걸 보고 있었으니까요. 기생충들. 남의 피 빨아먹고도 웃었지. 이제 내가 떼어낼 차례야. 혼잣말이 조용히 새어나왔습니다. 남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벌레들. 제 삶에 붙어 3년을 갉아먹은 것들을 저는 이제 하나도 남김없이 도려낼 작정이었어요. 감정으로가 아니라 이 서류 봉투에 담긴 증거 하나하나로요. 가방을 어깨에 메고 사무실을 나서는데 마침 첫 빗방울이 창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우산도 없이 걸음을 옮겼어요. 비를 조금 맞아도 상관없었습니다.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으니까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자주 드나든다는 카페를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엑셀에 정리해둔 결제 내역 중 주말마다 유독 자주 찍히던 카페가 하나 있었어요. 남편이 다니던 보험사 지점에서 걸어서 5분 거리, 골목 안쪽의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점심시간에 맞춰 그 카페를 찾아갔어요.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저는 창가에서 조금 비켜난 자리에 앉았습니다. 출입구가 잘 보이는 위치였어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켜놓고 저는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지만 손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어요. 12시 반쯤이었을 겁니다. 문에 달린 종이 딸랑 하고 울렸어요. 저는 눈만 들어 입구를 봤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3년 만에 보는 남편이었습니다. 얼굴이 환해졌더군요. 살도 오르고 피부도 좋아지고 시계는 처음 보는 값비싼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아 낡은 장부를 끌어안고 울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이요. 그 옆에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조직도에서 봤던 이수정, 33. 남편의 팔짱을 낀 채였어요. 손에는 제 카드로 결제된 게 분명한 그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마카세 사진 속에서 봤던 바로 그 가방. 두 사람은 다정하게 웃으며 제자리에서 두 테이블 떨어진 창가에 앉았어요. 저는 메뉴판을 세워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앱을 켰어요. 화면 밝기를 최대한 낮추고 폰을 테이블 가장자리 두 사람 쪽을 향해 슬며시 밀어두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어요. 들키면 어쩌나 싶어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어렵지 않게 들렸어요. 카페가 붐비지 않았고 두 사람은 목소리를 낮출 생각조차 없었으니까요. 세상에 거리낄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처럼요. 수정이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최신형 스마트폰. 제 이름으로 개통된 바로 그 폰이었어요. 액정을 톡톡 두드리며 수정이 남편에게 몸을 기댔습니다. 오빠, 이 폰 진짜 잘 뽑았다. 카메라 화질 봐. 이번 여행 가서 사진 엄청 찍을 거야. 많이 찍어. 원 없이 찍어. 남편이 느긋하게 웃으며 커피를 마셨어요. 저는 잔을 든 채 숨을 죽였습니다. 근데 오빠, 이 폰 진짜 오빠 와이프 명의로 돼 있는 거 맞아? 나중에 문제 안 생겨? 문제는 무슨? 걔가 어떻게 알아? 지금 미국에서 헌물 켜고 있을 텐데. 그 말에 수정이 까르르 웃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하긴, 그 나이 먹도록 남편만 믿고 미국까지 가서 뼈 빠지게 돈 벌어다 바치는 거 보면 참 순진하다, 순진해. 돈줄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게 대주더라. 뭐랄까, 걸어다니는 현금 인출기, 카드 넣으면 돈 나오는. 수정의 목소리에 웃음이 잔뜩 배어 있었습니다. 저를 걸어다니는 ATM에 비유하며 그 여자는 아주 신이 나서 소리내어 비웃었어요. 저는 마스크 안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헛구역질이 목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커피를 한 모금 삼키며 억눌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 목소리 하나하나가 제 폰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으니까요. 됐고, 이제 곧 다 끝나. 이민 서류 거의 마무리됐어. 남편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낮췄다지만 제 귀엔 또렷하게 들렸어요. 집도 정리했고, 통장도 다 비웠고, 걔 명의로 된 것도 이제 우리가 알아서 쓰면 돼. 어차피 이민 가버리면 걔가 무슨 수로 우리를 찾아 나라 밖으로 나가는데. 마음 놓으라니까. 진짜 오빠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내가 다 계획이 있었지. 걔가 미국 간다고 했을 때부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걔가 미국 간다고 했을 때부터 제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라며 이역만리로 떠나던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이미 이 모든 걸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 헌신이 시작되는 자리에서 이 사람의 배신도 함께 시작됐던 거예요. 두 사람은 이제 주말 여행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수정이 들뜬 목소리로 제잘거렸어요. 오빠 가평 그 풀빌라 예약 확실히 된 거지? 독채로. 나 수영장 딸린데 아니면 안 가. 됐어, 됐어. 독채에 개인 수영장까지 다 있는 대로 잡았어. 이번 주 토요일 체크인이야. 렌터카도 예약해놨고. 얼마짜리야, 거기? 비싸겠다. 신경 쓰지 마. 하룻밤에 얼마든 뭐가 중요해. 어차피 남편이 말을 흐리며 픽 웃었습니다. 수정이 그 뒤를 받았어요. 어차피 오빠 와이프 돈이지? 아, 정확히는 그 여자 엄마 돈이랬나? 시장에서 좌판하는 할머니가 딸 시집 간다고 보태준 전세금. 그것도 좀 남아있어서 이번에 싹 쓰는 거야.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로 헛구역질이 올라와서 입을 틀어막았어요. 엄마가 시장 바닥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좌판을 지키며 손톱이 갈라지도록 벌어 딸에게 쥐어준 돈. 그 돈이 지금 저 두 사람의 불륜 여행 자금으로 술안주로 웃음거리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병실에서 허리 보호대를 차고 앓고 계신 엄마의 그 돈이요.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장 일어나 저 테이블로 걸어가 뜨거운 커피를 두 사람 얼굴에 끼얹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감정을 터뜨리면 지금까지 모은 모든 게 물거품이 될 테니까요. 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떨리는 숨을 아주 천천히 골랐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디저트를 먹여주고 있었어요. 케이크를 포크로 떠서 상대 입에 넣어주며 웃는 모습을. 저는 등지고 앉아 더는 보지 않았습니다. 녹음 앱을 확인하니 시간이 넉넉히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녹음을 멈추고 파일을 곧바로 클라우드에 전송했습니다. 혹시라도 폰을 잃어버리거나 지워질까 봐요. 그리고 수첩을 꺼냈어요. 두 사람이 방금 흘린 정보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적었습니다. 가평, 독채 풀빌라, 개인 수영장, 이번 주 토요일 체크인, 렌터카 예약. 필요한 건 다 얻었어요. 저는 남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발소리를 죽여 조용히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에게 빠져 제가 바로 옆을 스쳐나가는 것도 몰랐어요.
회사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예전에 남편과 함께 알던 지인에게 넌지시 연락을 넣어봤습니다. 이민 서류를 처리하느라 남편이 잠시 새 번호를 만들어 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라졌던 번호가 잠깐 되살아난 셈이었지요. 저는 그 번호를 수첩에 적어두고 사무실 빈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저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자 남편이 받았어요. 목소리에 경계심이 잔뜩 배어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나야. 미라. 수화기 너머로 숨을 훅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묵이 몇 초간 이어졌어요. 저는 그 침묵을 즐기듯 기다렸다가 아주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나 귀국했어. 그래. 미라야, 그게 내가 설명할 게 있는데. 설명 안 해도 돼.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로 웃는 목소리로요. 나 다 알아. 집도 통장도. 근데 있잖아. 나 이제 다 포기했어. 붙잡을 힘도 없더라. 자기 이민 간다며. 잘 준비해. 새 사람이랑 잘 살아. 나는 나대로 살게. 진짜? 진짜 그렇게 생각해? 목소리에 안도가 스며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응. 멀리 가서 잘 살아. 괜히 마지막에 얼굴 붉히지 말자. 나도 이제 마음 정리하고 싶어. 그동안 고생했어, 우리. 미라야, 미안하다. 진짜. 넌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됐어. 다 지난 일인데 뭐. 준비 잘하고. 끊을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의자에 등을 기대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방금 그 통화로 2 사람은 주말 풀빌라 일정을 절대 바꾸지 않을 겁니다. 아내가 다 포기했다고 안심했을 테니까요. 도망칠 이유가 없어졌으니 2 사람은 예정대로 그 독채에서 나를 비웃으며 술잔을 부딪힐 거예요. 제가 바라는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대학 동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률사무소에 다니는 친구였어요. 저는 명의도용,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동산 무단 처분에 대해 형사고발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친구는 제 이야기를 다 듣더니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라야, 이거 그냥 부부 재산 다툼 수준이 아니야. 위조 서명에 명의도용에 무단 매각까지. 증거만 확실하면 충분히 형사로 갈 수 있어. 근데 상대가 출국하려고 한다며? 그럼 시간 없어. 빨리 경찰서 경제팀으로 가. 서류 잘 챙겨서. 증거는 있어. 자금 추적표도 만들어 놨고 녹음도 있고 위조 신청서 사본도 받아놨어.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흐르더니 친구가 작게 웃었어요. 너 진짜 준비 다 해놨구나. 알았어. 필요한 서류 목록 정리해서 보내줄게. 통화를 마치고 저는 수첩을 펼쳐 친구가 불러주는 대로 필요 서류 목록을 적었습니다. 경찰서 경제팀 방문 일정, 챙겨갈 서류들, 고소장에 들어갈 내용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요. 회의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으며 오늘 카페에서 들은 그 웃음소리를 떠올렸어요. 걸어다니는 현금 인출기라고 순진하다고 저를 비웃던 그 목소리. 어차피 못 찾을 거라고 방심하던 그 목소리.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그 웃음이 어떻게 얼어붙는지 2 사람은 곧 알게 될 테니까요. 토요일이 오기 전 저는 해야 할 일들을 순서대로 처리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주거래 은행 본점을 찾아갔어요. 창구 직원에게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밀고 남편에게 남아있던 모든 가족카드와
연동 계좌를 즉시 정지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본인 명의 카드가 대리 사용되고 있어서요. 지금 당장 전부 막아주세요. 직원이 화면을 확인하더니 아직 정지되지 않은 카드 2장과 연동 계좌 하나가 살아있다고 알려줬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전부 정지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계좌에 미처 인출되지 못한 채 남아있던 잔여 자금을 새로 개설한 단독 명의의 보안 계좌로 안전하게 옮겼어요. 액수가 많진 않았지만 단 한 푼이라도 더는 그 사람들 손에 흘러가게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써버린 돈, 특히 엄마의 전세금은 카드 정지로 되찾을 수 없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별도로 민사 반환 청구로 되찾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형사로 두 사람을 단죄하는 것과 민사로 돈을 회수하는 것. 두 갈래로 나눠서 가야 한다고 법률사무소 친구가 일러줬거든요. 은행을 나서며 저는 곧장 관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증거 서류가 가득 담긴 가방이 묵직했어요. 청구서 원본, 위조된 가입 신청서 사본, 집 매매 관련 서류,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3년치를 정리한 엑셀 출력물과 녹음 파일까지. 저는 경제팀 안내를 받아 담당 형사 앞에 앉았습니다. 최 형사라는 분이었어요. 40대 후반쯤 됐을까 무뚝뚝한 표정에 피곤함이 배어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서류 봉투를 책상에 내려놓자 형사님은 대충 훑어보며 심드렁하게 물었어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명의도용,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동산 무단 처분으로 고소하러 왔습니다. 제 명의를 도용해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제 집을 무단으로 팔아넘기고 수천만 원을 빼돌린 사람이 있어요. 형사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서류를 넘겨보던 손이 잠깐 멈췄어요. 이거 남편분이신데요? 부부간에 이런 건 좀 애매합니다. 재산 다툼으로 보면 민사로 가시는 게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말을 받았습니다. 부부라도 배우자 명의를 도용해서 서명을 위조하면 사문서 위조입니다. 동의 없이 집을 팔면 무단 처분이고요. 여기 보세요. 저는 위조된 가입 신청서 사본을 형사님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게 제 서명이라는데 제 필체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직접 써보여 드릴게요. 누가 봐도 다르죠. 대리점 직원도 남자분이 젊은 여자랑 와서 개통해 갔다고 진술했고요. 형사님이 두 서명을 번갈아 봤어요. 확실히 다른 글씨였습니다. 저는 이어서 엑셀 출력물을 펼쳤어요. 이건 지난 3년간 제 통장과 카드에서 빠져나간 돈을 날짜별로 정리한 겁니다. 남편이 저한테 집 관리 중이라고 보고한 날마다 외곽 펜션이랑 고급 식당에서 결제가 찍혀 있어요. 여기 붉은 칸들 전부 데이트 자금으로 의심되는 지출이고요. 이 노란 칸은 명품 결제, 파란 칸은 정체 모를 현금 인출입니다. 형사님이 표를 들여다보는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심드렁하던 얼굴에 점점 진지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카페에서 녹음한 두 사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걔가 어떻게 알아? 미국에서 헛물 켜고 있을 텐데. 걸어다니는 현금 인출기. 이민 가버리면 무슨 수로 우리를 찾아? 그 여자 엄마 돈 이번에 싹 쓰는 거야. 형사님의 표정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재생이 끝날 때까지 형사님은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했어요. 이거 직접 녹음하신 겁니까? 네. 두 사람이 자주 가는 카페에서요. 제가 바로 옆 테이블에 있는 줄도 몰랐을 겁니다. 형사님이 짧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이번엔 아주 꼼꼼하게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무뚝뚝하던 태도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눈빛에 수사관 특유의 예리함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명의도용에 위조된 서명에 자금 흐름까지 이렇게 정리해 오시는 분은 처음 봅니다. 형사님, 문제는 시간이에요.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이민 준비 다 끝났어요. 곧 나라 밖으로 나갑니다. 지금 안 잡으면 증거고 뭐고 다 소용없어요. 출국해버리면 이 서류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형사님이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곧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출국을 막으려면 출국금지 신청부터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피의자 신원이랑 소재가 특정돼야 합니다. 남편분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통신 추적은 시간이 걸려요. 영장도 필요하고 실시간으로 위치 찾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저는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형사님 앞에 펼쳤어요. 통신 추적 필요 없어요. 형사님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이 이번 주 토요일에 머물 곳을 제가 이미 알고 있거든요. 가평의 독채 풀빌라. 개인 수영장 딸린 곳이고 토요일 오후 체크인이에요. 렌터카도 예약했고요. 여기 풀빌라 이름이랑 날짜 다 적어놨습니다. 카페에서 두 사람이 직접 떠드는 걸 들었어요. 형사님이 수첩을 내려다보더니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고는 낮게 헛웃음을 흘렸어요. 이거 참. 신고자분이 형사보다 낫네요.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웃을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바로 그 시각 저는 나중에 전해 들었지만 두 사람은 풀빌라 여행에 쓸 고급 와인을 사려고 매장에 들렀다고 합니다. 남편이 카드를 내밀었는데 승인이 거절됐대요. 다른 카드를 꺼냈는데 그것도 거절. 연달아 정지된 카드를 붙들고 남편이 당황하자 수정이 오빠 뭐야 왜 그래 하고 짜증을 냈다더군요. 남편은 카드사에 문제가 생겼나 봐 잠깐만 하며 변명을 늘어놨답니다. 그날 오후부터 제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새 번호였습니다. 1통, 2통, 10통. 저는 폰을 무음으로 돌려놓고 경찰서 의자에 앉아 절차가 진행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화면에 부재중 전화가 쌓여갔지만 저는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이미 다 포기했다고 잘 살라고 웃으며 말해준 게 불과 며칠 전인데 카드가 막히니까 이제야 다급해진 거지요. 저는 그 다급함을 화면으로만 지켜봤습니다. 최 형사님은 대리점에 연락해 개통 당시 정황을 다시 확인했어요. 제 명의로 도용 개통된 회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 그 폰을 실제로 쓰는 사람이 이수정이라는 여자라는 것을 대리점 진술과 제가 제출한 녹취로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피의자 소재가 특정됐으니 토요일에 그 풀빌라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다만 신고자분,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둡시다. 말씀하세요. 피의자 신원 확인을 위해 동행은 요청드릴 수 있는데 현장에는 경찰이 먼저 진입합니다. 신고자분이 먼저 나서시면 안 돼요. 무슨 일 생기면 곤란해집니다. 아시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님은 출국금지 신청과 임의동행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했어요. 토요일 두 사람이 풀빌라에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현장으로 이동하기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니 늦은 오후였어요. 저는 곧장 집으로 아니 친정으로 가지 않고 잠시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며칠 사이 조금 야위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옷장을 열었어요. 평소 출퇴근할 때 입던 낡고 편한 점퍼가 걸려 있었지만 저는 그걸 지나쳤습니다. 옷장 깊숙이
미국으로 떠나기 전 중요한 자리에서만 입던 정장 재킷이 걸려 있었어요. 각이 잡힌 검은색 재킷. 저는 그것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3년 만에 꺼내 입은 재킷이 조금 헐렁했지만 오히려 그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살이 빠진 만큼 다른 무언가가 채워진 것 같았어요. 거울 속 여자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슬픔도 미련도 애원도 없는 눈빛. 저는 그 눈을 잠시 마주 봤어요. 이제 넌 내 남편이 아니야. 거울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3년을 함께한 남편이라는 껍데기를 벗겨내고 그 자리에 범죄자를 세우는 일. 저는 그렇게 마음을 정리했어요. 미워하고 원망하는 건 아직 남편으로 여길 때 하는 일이지요. 저는 이제 그 사람을 남편이 아니라 제가 반드시 단죄해야 할 범죄자로 보기로 했습니다. 재킷 단추를 채우고 저는 차 열쇠를 챙겼어요. 백미러를 한번 조정하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오는 제 손길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토요일 가평. 그곳에서 두 사람의 웃음이 어떻게 끝나는지 저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올 작정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어요. 그 붉은 하늘을 보며 저는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직전의 사람처럼요.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저는 경찰차 뒤를 따라 제 차를 몰았습니다. 앞차의 붉은 후미등을 놓치지 않으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가는 풍경을 응시했어요. 도심을 벗어나자 산이 가까워지고 도로 양옆으로 나무들이 우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채 문득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파견을 떠나던 날 공항 출국장 앞에서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었지요. 잘 다녀와. 몸 조심하고. 내가 여기서 다 지키고 있을 테니까 걱정 마. 저는 그 말을 믿고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눈물을 훔치던 남편의 얼굴이 아직도 선명했어요. 저는 운전대를 조금 더 세게 쥐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그 장면을 하나씩 지워나갔어요. 손을 잡던 감촉, 눈물 찢던 얼굴, 다 지키고 있을게라던 목소리. 전부 거짓이었으니까요. 거짓 위에 쌓은 3년의 기억은 이제 제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워버려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내비게이션에는 카페에서 적어둔 풀빌라 주소가 찍혀 있었습니다. 산길로 접어들면서 저는 경찰차보다 조금 앞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최 형사님은 절대 먼저 나서지 마라, 멀리서 신원만 확인하고 경찰이 진입할 때까지 차 안에서 기다리라고 몇 번이나 못을 박았습니다. 저도 그러겠다고 했어요. 감정으로 다 망칠 순 없었으니까요. 가평 외곽의 풀빌라 단지 초입에 저는 먼저 도착했습니다. 산 중턱에 독채들이 띄엄띄엄 자리한 조용한 곳이었어요. 저는 단지 입구 조금 아래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골랐어요. 차에서 내려 풀빌라 쪽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산 공기가 서늘했어요. 새소리와 바람에 나뭇잎 스치는 소리만 들리는 지나치게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저 안에서 두 사람이 제 돈으로 산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이 평화가 더 서늘하게 느껴졌어요. 독채 앞 주차장에 이르렀을 때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 구석에 렌터카 한 대가 세워져 있었어요. 번호판을 확인했습니다. 제 카드로 결제 내역이 찍혀 있던 바로 그 렌터카였어요. 두 사람이 안에 있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차는 아무렇게나 주차선을 무시하고 비스듬히 세워져 있었어요. 그 삐뚤어진 주차 하나에도 두 사람의 뻔뻔함이 배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차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산길이라 제가 조금 앞섰으니 몇 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짧은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순간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경찰이 들이닥쳐 모든 게 공적인 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저 두 사람의 얼굴을 마주할 마지막 순간, 저는 제 차로 돌아갔습니다. 트렁크를 열었어요. 거기엔 예전에 남편과 함께 낚시 다닐 때 쓰던 아이스박스가 실려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저는 거기에 얼음을 가득 채우고 생수병 몇 개를 넣어두었어요. 뚜껑을 열자 서걱하고 얼음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차가운 김이 훅 올라왔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2, 3년의 응어리를 경찰이 오기 전에 제 손으로 한 번은 매듭지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법으로 두 사람을 벌하는 건 그 다음 일이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내였던 사람으로서 딸이었던 사람으로도 제가 직접 해야 할 게 있었어요. 아이스박스에서 얼음물을 퍼담을 양동이도 챙겨왔습니다. 저는 얼음이 서걱이는 소리를 들으며 다시 한번 깊게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손이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만큼 차분했어요. 양동이에 얼음과 물을 가득 채워 두 손으로 받쳐들고 저는 풀빌라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독채는 통유리로 된 거실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구조였어요. 열린 창문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거실 소파 위에 수정이 있었어요. 제 명의로 개통된 최신 스마트폰을 손에 든 채 소파에 늘어져 뒹굴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웃을 때마다 제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던 그 폰의 액정이 반짝였어요. 그 옆에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고급 샤워 가운 하나만 걸친 채 와인잔을 손에 들고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 있었어요. 병실에서 허리를 못 펴고 앓는 엄마와 그 가운 차림으로 와인을 홀짝이는 남자의 모습이 겹쳐지자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었습니다. 두 사람의 뻔뻔한 일상이 통유리 너머로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세상 근심 하나 없는 얼굴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 대가가 지금 산길을 올라오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요. 저는 테라스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리문이 잠겨 있는지 손잡이를 살짝 당겨봤어요. 스르륵 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던 거예요. 두 사람은 이 외딴 곳에서 저 문을 열고 들어올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지요. 저는 손잡이에서 손을 뗐습니다. 반쯤 열린 문틈으로 두 사람의 얼굴이 보였지만 저는 그 문을 다시 조용히 밀어 닫았어요. 이건 저 사람들의 방식이지 제 방식이 아니었으니까요. 양동이를 테라스 바닥에 소리 없이 내려놓고 저는 산길을 올라오는 엔진 소리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기척에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지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지구 반대편에 있어야 할 사람이 눈앞에 나타난 것처럼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공포와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미라야? 남편이 벌떡 일어나려다 와인잔을 놓쳤어요. 잔이 카페 뒤로 굴러떨어지며 붉은 와인이 쏟아졌습니다. 수정은 소파 위에서 폰을 떨어뜨린 채 입을 반쯤 벌리고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양동이를 두 손으로 받쳐든 채 거실 한가운데로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얼음이 양동이 안에서 서걱하고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 말고는 거실에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숨막히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려고 했어요. 미라야, 이게 아니라 뭐라고 변명을 시작하려는 것 같았지만
목소리가 떨려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정은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는지 소파 구석으로 몸을 움츠렸어요. 저는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3년의 배신, 3년의 헌신, 엄마의 굽은 허리, 텅 빈 통장, 위조된 서명, 걸어다니는 현금 인출기라던 그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담긴 눈빛으로 저는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섰습니다. 창밖 멀리서 희미하게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경찰차가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 거실에 저와 두 사람뿐이었어요. 저는 손에 든 양동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것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저는 문 앞에서 양동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얼음이 서걱하고 흔들렸어요. 이걸 저 두 사람에게 뿌리는 순간 저는 저들과 똑같아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양동이를 테라스 바닥에 소리 없이 내려놓았어요. 제 방식은 이게 아니었으니까요. 대신 저는 반쯤 열린 유리문 너머로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는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산길을 올라오는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테라스 문이 벌컥 열리며 최 형사님과 제복 경찰 2명이 거실로 들이닥쳤어요. 경찰입니다. 하는 외침에 두 사람이 소파에서 튕기듯 일어났습니다. 경찰? 미라야, 이게 무슨 남편이 저를 발견하고는 비틀비틀 다가와 제 팔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뒤로 반걸음 물러서며 그 손을 강하게 쳐냈습니다. 손등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손대지 마.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제 입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게 저조차 낯설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제 눈빛을 보고 흠칫하더니 뻗었던 손을 슬그머니 걷었어요. 3년 만에 마주한 제 눈에는 그 사람이 알던 순진한 아내가 없었을 겁니다. 순식간에 현장이 장악됐습니다. 창백하게 굳은 두 사람과 테라스 문 앞에 조용히 서 있는 저. 형사님은 상황을 한눈에 파악한 듯 제게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아무 일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걸 그 눈빛으로 확인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최 형사님의 시선이 소파 위에 놓인 물건에 멈췄습니다. 최신형 스마트폰. 조금 전까지 수정이 손에서 놓지 않던 그 폰이었어요. 형사님은 장갑을 낀 손으로 그 단말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이겁니까? 신고 잡은 명의로 도용 개통됐다는 그 회선. 네. 청구서에 찍힌 단말기 모델이랑 일치할 거예요. 대리점 기록도 있고요.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 폰을 증거물 봉투에 조심스럽게 집어넣었습니다. 청구서 한 장으로 시작된 추적이 마침내 실물 단말기를 손에 넣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 봉투에 담기는 폰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최 형사님이 두 사람을 향해 돌아섰어요. 목소리가 사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성호 씨, 이수정 씨, 명의도용, 횡령, 부동산 무단 처분 혐의로 임의동행을 요청합니다. 두 분 다 출국금지 조치됐고요.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그제야 두 사람의 얼굴에 진짜 공포가 번졌어요. 수정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을 감싸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성우 오빠가 폰 준다고 해서 그냥 쓴 것뿐이에요. 저는 명의가 누구 건지도 몰랐어요. 저는 억울해요, 진짜로. 며칠 전까지 저를 걸어다니는 현금 인출기라고 비웃던 목소리가 지금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갈라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여자를 잠깐 바라보다 시선을 거뒀습니다. 그 억울함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이제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녹음 파일이 다 말해줄 테니까요.
남편은 달랐습니다. 가온 자락을 부여잡은 채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니, 이깟 일로 경찰까지 불러? 남편이 아내 돈 좀 쓴 게 무슨 범죄야? 우리가 부부인데 부부 사이 돈 문제를 왜 경찰이 나서? 미라, 너 너무하는 거 아니야? 적반하장이었어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뻔히 알면서 부부라는 두 글자 뒤에 숨으려 드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얼음처럼 차분해졌어요. 저는 어깨에 맨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거실 유리 테이블 위에 매섭게 내리쳤어요. 탁! 엄마의 전세금이 들어간 은행 이체 내역서. 탁! 위조된 서명이 찍힌 통신사 가입 신청서 원본. 탁! 제 동의 없이 진행된 집 매매 서류. 탁! 3년치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정리한 자금 추적표. 종이가 테이블에 부딪히는 소리가 거실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젖은 두 사람과 경찰들 앞에서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어요. 부부 사이 돈 문제? 이게 어떻게 부부 문제야? 내 이름 도용해서 서명 위조하고 내 동의 없이 집 팔아넘기고 내 명의로 폰 만들어 쓴 거. 이건 명백한 범죄야. 그리고 여기 이 서류들이 네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고.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내려다보는 그의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위조된 서명, 자기 손으로 진행한 매매 계약, 자기가 지시해 만든 폰의 가입 신청서, 자기가 저지른 모든 것이 종이가 되어 눈앞에 놓여 있었으니까요. 그제야 남편은 자기가 조사 대상이라는 걸, 이게 부부 싸움이 아니라 형사 사건이라는 걸 실감한 모양이었어요. 조금 전까지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제 바짓단을 다급하게 붙잡았어요. 미라야, 미라야,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고소만 취하해줘. 응? 우리 그래도 부부였잖아. 나 이대로 잡혀가면 끝이야. 제발, 제발 살려줘.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남편이 매달렸습니다. 며칠 전 전화로 넌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라며 여유를 부리던 사람이 지금은 제 바짓단을 붙들고 짐승처럼 애원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웅크린 어깨를 내려다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몰라요. 15년을 함께한 사람이니까. 하지만 병실에서 앓던 엄마의 앓는 소리가, 카페에서 들은 그 웃음소리가, 텅 빈 통장의 붉은 숫자가 제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구두 발끝으로 남편의 어깨를 지그시 밀어냈어요. 그가 뒤로 밀려 주저앉았습니다. 내 피 같은 돈으로 산 그 가운이나 제대로 여미고 말해. 추하니까. 싸늘한 시선을 던지고 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남편은 밀려난 채 저를 올려다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요. 3년간 자기 마음대로 부리던 아내가 이렇게 돌아설 줄은 몰랐겠지요. 최 형사님이 경찰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온 차림 그대로 겉옷 한 장씩만 걸친 채 경찰차 뒷좌석으로 인도됐어요. 정은 여전히 억울하다며 훌쩍였고 남편은 넋이 나간 얼굴로 발을 질질 끌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두 사람이 차에 태워지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경찰차 문이 닫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남편이 저를 향해 뭐라고 입을 벙긋거렸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 표정 없이 그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이윽고 경찰차가 천천히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가 산모퉁이를 돌아보이지 않게 되자 그제야 저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서늘하고 맑은 산바람이 폐 속 깊이 들어왔습니다. 3년간 가슴을 짓누르던 무언가가 그 바람과 함께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거실로 돌아가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던 서류들을 다시 챙겼습니다. 앞으로 있을 조사와 재판에서 이 종이들이 제 편에 서줄 테니까요. 두 사람이 마시다 만 와인잔이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반쯤 남은 붉은 와인이 조명 아래 탁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가방을 어깨에 메고 저는 풀빌라를 나섰습니다. 주차장에 세워진 렌터카를 지나며 저는 한번 흘끗 봤어요. 이제 저 차도, 저 폰도, 저 집도 전부 제자리로 돌아갈 겁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제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어요. 백미러를 조정하며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잠깐 봤습니다. 조금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맑았어요. 무언가를 끝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는 길, 저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라디오에서 잔잔한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어깨에 힘을 풀었어요. 당당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아니 가벼운 마음으로 저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었지만 가장 무거운 매듭 하나는 방금 풀어낸 참이었어요. 며칠 뒤 저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한 부 더 복사했습니다. 경찰 수사 진행 통지서, 자금 횡령을 입증하는 증거자료, 그리고 카페에서 녹음한 불륜 현장 녹취록까지. 저는 이것들을 두툼한 봉투에 담아 두 사람이 몸담았던 보험사 본사 감사팀 앞으로 정식 투서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소속 설계사 두 사람이 명의도용과 횡령으로 형사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회사 고객 정보를 어떻게 다뤘는지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니 확인해 달라는 것. 저는 사실만을 증거와 함께 담담하게 적었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은 한 줄도 넣지 않았어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무거웠으니까요. 반응은 빨랐습니다. 회사 기밀 유출 의혹과 고객 예치금, 무단 유용 의혹까지 덮어 쓴 두 사람은 즉각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어요. 보험업은 신뢰가 생명인 업종입니다. 명의도용의 횡령 혐의를 받는 설계사를 회사가 감싸줄 리 없었지요. 며칠 지나지 않아 두 사람 모두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정에게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회사는 그 여자에게 막대한 교육 위약금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설계사로 입사할 때 받은 교육비, 회사 이미지 훼손에 대한 배상. 그러잖아도 이민 자금이 압류된 마당에 계약 위약금까지 겹치자 수정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한 일은 모든 책임을 남편에게 떠넘기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경찰서 주차장에서 크게 싸웠다는 이야기를 저는 나중에 전해 들었어요. 조사를 마치고 나오다 마주친 두 사람이 서로 멱살을 잡고 삿대질을 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더군요. 네가 집 팔자고 했잖아. 네가 다 꾸민 거잖아. 무슨 소리야. 폰은 네가 개통했지. 내가 했어? 내 이름 어디 들어갔어? 누가 먼저 집을 팔자고 했는지, 누가 폰을 개통했는지를 두고 두 사람은 주차장 바닥에서 볼썽사납게 뒤엉켰다고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서로에게 디저트를 먹여주던 사이가 이제 서로에게 죄를 떠넘기며 진창을 구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저 저럴 줄 알았다는 생각뿐이었지요. 모든 것을 잃은 남편이 저를 찾아온 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친정집 인터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흠뻑 맞은 채였어요.
흠뻑 젖은 초라한 몰골로 가슴에는 비닐로 싼 무언가를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건 3년 전 그이가 거실 소파에서 끌어안고 울던 낡은 초기 영업장부였어요. 사업에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겠다며 초심의 상징처럼 붙들고 있던 바로 그 장부. 미라야, 나 좀 봐. 제발. 잠깐만. 인터폰 너머로 남편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저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처마 아래로 빗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무너지듯 말을 쏟아냈어요. 미라야, 내가 잠깐 미쳤었어. 진짜로. 그 여자한테 홀려서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나 이제 다 잃었어. 직장도 이민도 다.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갈게. 이 장부 기억나지? 나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살게. 그러니까 제발 고소 취하해줘. 응? 우리 다시 시작하자. 빗속에서 그 낡은 장부를 끌어안고 오열하는 모습이 3년 전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3년 전에 그 눈물은 진심이었을지 몰라도 지금 이 눈물은 자기가 벼랑 끝에 몰려서 흘리는 눈물이라는 거리요. 저를 위한 눈물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눈물. 저는 아무 표정 변화 없이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슴에 품고 있던 비닐 덮인 영업장부를 거칠게 빼앗았어요. 남편이요? 하며 놀란 사이 저는 현관 앞 재활용 분리수거함 뚜껑을 열었습니다. 미라야, 그거 내 장부. 저는 그 낡은 장부를 분리수거함 안에 미련 없이 던져 넣었어요. 툭 하고 젖은 종이 뭉치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조심? 3년 전으로 돌아가겠다고? 넌 3년 전에 이미 나 미국 보낼 때부터 이럴 계획이었잖아. 무슨 초심이야. 이 장부 너한테 이제 아무 의미 없어. 나한테도.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미리 준비해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미 제 도장이 찍힌 이혼 소장, 그리고 엄마의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 소장이 담긴 봉투였어요. 저는 그것을 남편의 젖은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봉투가 그의 가슴에 부딪혔다가 빗물이 고인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우리 사이에 남은 건 이거야. 이혼하고 엄마 돈부터 돌려받을 거야. 나머지는 법이 알아서 할 거고. 남편은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주우려다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빗물 웅덩이 위에 무릎을 꿇은 채 짐승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라야, 미라야 하고 제 이름을 부르면서요. 저는 그를 향해 단 한 번의 눈길도 더 주지 않았습니다. 뒤돌아 현관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도어록 비밀번호를 그 자리에서 바꿨습니다. 삐빅하고 새 번호가 저장되는 소리가 났어요. 이제 저 사람은 이 문을 다시는 열 수 없을 겁니다. 두꺼운 현관문 밖에서 남편의 울음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메아리쳤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등지고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주전자에 물을 올려 향긋한 허브차를 한 잔 우렸어요.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전화를 열어 은행 어플을 확인했어요. 민사소송을 통해 되찾기 시작한 전세금의 일부가 이미 제 계좌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카드 정지로 지켜낸 자녀 자금, 회복되어 가는 통장 잔고, 붉은 마이너스로 가득했던 화면이 조금씩 제 색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주 깊이 잠들었어요. 꿈도 꾸지 않고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저는 회사로 완전히 복귀해 미국 파견에서 쌓은 실무 경험과 데이터 분석 능력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3년간 이역만리에서 밤낮 없이 익힌 것들이 이제 온전히 제 것이 되어 빛을 발했어요. 회사에서 대형 금융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저는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위험 요소를 짚어내며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성공시켰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묘한 일이었어요. 가정을 지키겠다며 감수했던 그 파견이 가정을 무너뜨린 사람들을 단죄하는 무기가 되어 주었고, 이제는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발판이 되었으니까요. 남편을 향한 자금 추적표를 만들던 그 실력이 회사에서는 최고의 성과로 인정받았습니다. 탁월한 실무 능력을 인정받은 저는 회사 최연소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발령이 나던 날 저는 독립된 사무 공간과 제 이름이 새겨진 명패를 배정받았습니다. 팀장 권미라.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온전한 제 이름 석자가 거기 새겨져 있었어요. 엄마는 허리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회복하셨습니다. 되찾은 전세금으로 엄마께 편한 집을 마련해 드렸고, 이제 시장 좌판도 정리하셨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잘 될 줄 알았다며 웃으시는 엄마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저는 그 어떤 것보다 큰 보람을 느낍니다. 새 명패가 놓인 자리에 앉아 저는 소매로 명패 위에 옅은 먼지를 부드럽게 닦아냈어요. 그리고 통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3년 전 남편의 손을 잡고 눈물 짓던 공항의 하늘과는 전혀 다른 온전히 제 것인 하늘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돈줄도 누군가의 현금 인출기도 아닌 그저 권미라로서 저는 그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단단하고 여유로운 미소였습니다. 무너졌던 자리에서 저는 저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압니다. 저를 무너뜨린 건 그 사람이었지만 저를 다시 세운 건 오직 저 자신이었다는 것을요. 창밖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인생톡톡 시청자 여러분, 3년간 믿었던 사람에게 모든 걸 빼앗겼던 미라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무너진 자리에서 눈물로 주저앉는 대신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고 하나씩 사실을 되짚어 결국 제 삶을 되찾아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가장 무서운 건 침착함이라는 걸 미라 씨가 조용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부디 저런 배신은 없기를, 그리고 어떤 시련이 와도 다시 일어설 힘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